마트 안쪽에서 물품을 정리하던 저는 유리문이 열리는 소리에 얼른 계산대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한산한 주말 오전, 마트를 찾은 손님은 뜻밖의 인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저에게 꾸벅 목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그보다 2~3살 많아 보이는 아이가 얼른 동생 손을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러면서 연신 제 눈치를 살피는 게 아무래도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두 아이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마트도 결국은 동네 장사라 자주 오는 아이들은 낯이 있거든요. 확실히 두 아이는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제는 쭈뼛거리며 마트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헤매는 모습이었어요. 얘들아, 뭐 찾는 거 있니? 아니요. 제 물음에 첫째 아이가 얼른 대답하더군요. 그러더니 자연스레 과자가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어른이 같이 왔나 싶어서 마트 밖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사이 형제는 연신 이 과자를 집었다 저 과자를 집었다 하며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둘째는 먹고 싶은 게 많은지 한꺼번에 여러 개를 집었어요. 그러자 첫째 아이가 동생을 말렸습니다. 하나만 집어야 돼. 하나만. 그 사이 저는 일부러 계산대 아래를 살피는 척하며 몸을 숙였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바라봤어요. 모니터에는 가게 곳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곧 제가 예상한 상황이 벌어지더군요. 첫째 아이가 동생의 손에 있던 과자 하나를 집어서 얼른 자신의 옷 속에 숨긴 겁니다. 그러고는 제가 보이지 않자 동생 손을 붙잡고 출입문으로 향하더군요. 저는 계산대에서 몸을 일으키고는 두 아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냥 나갈 거니? 제가 묻자 첫째 아이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고작 과자 하나 훔친 거지만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죠.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잘못된 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날의 일은 작은 해프닝에 불과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아이들이 물건을 훔치는 일이 드물긴 해도 아예 없는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설마 그 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전까지 제 삶을 뒤흔든 사건은 딱 하나였어요. 30년도 더 된 일인데 아직도 그날의 일이 눈앞에 그려지듯 선명합니다. 날씨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부모님과 놀이공원에 간 저는 내내 들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풍선까지 들려 있었죠. 날씨가 좋아서인지 인파가 정말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신신당부하셨죠. 엄마 아빠 손 꼭 잡아야 해. 절대 혼자 다니면 안 돼. 알았지? 주변을 둘러보느라 정신이 없던 저는 부모님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다 사단이 나고 말았죠. 화장실 앞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풍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신없이 풍선을 따라 달리다가 문득 돌아보니 부모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제야 와라 겁이 나서 엄마 아빠를 찾는다고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때는 그걸 몰랐습니다. 겨우 6살이었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흐릿합니다. 다행히 누군가 경찰서에 데려다 준 것 같은데 너무 겁을 먹어서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혹시 엄마 아빠 이름 기억나니? 아니요. 그럼 네 이름은 당연히 그건 기억하지? 경찰 아저씨의 친절한 물음에도 저는 울면서 고개만 저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찾지 못한 저는 보육원으로 옮겨지고 말았어요. 그날 사라진 건 부모님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잊어버리면서 그간의 제 삶도 함께 사라졌죠. 그때부터 저는 보육원에서 지어준 새 이름으로 살게 됐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삶은 부족함의 연속이었어요. 생필품이든 먹을 것이든 늘 부족했죠. 옷은 물론 학용품도 낡고 헌 것을 친구들과 나눠 써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질릴 때까지 먹어보는 게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좀 더 크니 그조차 배부른 투정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에서 맨몸으로 쫓겨나야 했기 때문이죠. 지금은 그런 아이들을 위해 작게나마 정착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제 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온갖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 진학은 당연히 꿈도 꾸지 않았죠. 그저 보육원에서 나갈 때 단돈 몇백이라도 손에 쥐는 게 제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사장님, 저 알바비가 좀 이상한데요. 이거보다 더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뭔 소리야. 제대로 계산해서 넣었구만. 최저시급으로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요. 야, 넌 미성년자잖아. 근데 어떻게 어른들이랑 같은 돈을 받을 생각을 해? 그만큼 일을 못하는데 당연히 시급도 깎아서 계산해야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쁜 어른도 참 많았어요. 한 달 내내 부려먹고 월급날이야 저런 식으로 통보하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시제가 안 맞는다고 제 월급에서 멋대로 빼고 주는 사장도 있었습니다. 모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니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모은 덕분에 보육원에서 퇴소할 때는 서울에서 단 한 방 구할 정도의 보증금은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내 한 몸 닐 방 한 칸 얻은 거지 뭐든 하려면 또다시 돈을 모아야 했어요.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 제 성실함을 높이 산 마트 사장님께서 정직원 자리를 제안해 주셔서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사장님은 인품이 넉넉한 분이셨어요. 동네에서도 꽤 큰 마트라 일하는 직원이 여럿이었는데 정직원, 계약직 차별하지 않고 모두 살뜰히 챙기셨죠. 단골 손님은 얼굴을 기억했다가 필요한 물건을 척척 챙겨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어머님 쌀 떨어지셔서 오셨구나. 맞죠? 아이고, 박 사장이 나보다 우리 집 사정을 더 잘 아네. 아침에 쌀을 씻으려는데 쌀통이 텅 비었지 뭐야. 안 그래도 오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시나 했어요. 이거 쌀 괜찮아? 다른 거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장님의 모습이 참 정겹고 좋아 보였어요. 요즘은 시장이 많이 없잖아요. 그 역할을 마트가 대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자연스럽게 마트 사장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됐죠. 그리고 얼마 후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휴식 시간에 직원들끼리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데 한 달 전에 들어온 여직원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였는데 마트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40대, 50대라 제 또래는 그 여직원이 유일했어요. 여직원의 말에 다른 직원이 의아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마트 사장? 네, 어릴 때 친구들은 문방구 사장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장난감 같은 거 마음껏 가질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마트 사장님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장난감보다 내가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 마음껏 먹는 게 더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배시시 웃는데 그날부터 그 여직원이 다르게 보였어요. 동질감 때문인지 자꾸 눈길이 가고 말을 걸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직원도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자기 밑으로 동생들이 줄줄이 있어서 일찌감치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서울에 올라와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동생들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이제야 자기 시집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틈만 나면 서로 대화를 주고받던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고 2년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제가 보육원 출신인 걸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가진 게 없다고 나무라지도 않으셨죠. 그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지은이 그간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생 많이 했네.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않게 자네가 잘 좀 챙겨주게. 네, 장인어른, 지은이 힘들지 않게 제가 잘하겠습니다. 저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낡은 다세대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혼수도 생략하고 각자 자취하면서 쓰던 물건들을 가져왔습니다. 저와 아내에게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거든요. 바로 저희 부부의 이름을 딴 마트를 갖는 거였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몇 년을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러다 동네에 괜찮은 자리가 나와서 그간 모은 돈과 대출금을 더해 가게를 계약했죠. 아내와 저의 오랜 꿈이 마침내 이뤄지는 순간이었어요. 여보, 진짜 우리 마트 사장님 된 거야? 나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다 당신 덕분이지. 고마워. 그동안 돈 버느라 모으느라 고생 많았어. 왜 나 덕분이야? 둘 다 고생한 덕분이지. 아, 진짜 꿈만 같다.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빈마트에 하나하나 물건을 채워넣으면서 그렇게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저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겨우 첫 발을 내디딘 거지만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온 스스로가 대견했습니다. 다행히 좋은 짝을 만난 덕분이었죠. 마트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보기 좋았어요. 그 근방으로 편의점만 있고 제대로 된 식료품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취급하는 품목도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공산품 위주로 판매하다가 과일이나 야채 등도 같이 판매하게 됐죠. 그 사이 아내와 제 사이에서 예쁜 딸아이도 태어났습니다.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마트 사장이 되겠다는 꿈은 이뤘으니 제가 이뤄야 할 건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거였죠. 아빠,
다른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둘씩 있는데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 한 번은 아이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돌아가셨다고 하기에도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했으니까요. 저는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빠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어버렸거든. 아빠가 소윤이만 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랑 놀이공원에 갔는데 할머니 말을 안 듣고 혼자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두 분과 떨어지고 말았단다.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시 못 만나? 아이가 그렇게 묻는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이대로 영영 만나지 못하는 걸까? 그 생각만 하면 가슴에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찾으려는 노력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마트가 자리를 잡은 후에 흥신소에 찾아가서 의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더군요. 정보가 너무 없는데요. 하다못해 본명이라도 기억해내시면 어떻게든 실마리를 찾을 텐데. 지금 주신 정보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무엇보다 제 본명조차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몇몇 군데 더 상담을 다녀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어느 순간 손을 놓게 되더군요. 기적적으로 제 본명이 기억나기를 혹은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잠에서 깨었을 때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던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나 신나게 놀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업혔던 아버지의 넉넉한 등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니까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는 포근한 기억들이죠. 그것만으로도 두 분이 얼마나 저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있었죠. 어린 시절의 기억 때문인지 부모님 손을 잡고 마트를 찾은 아이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길이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동네 꼬마 손님들 얼굴을 빠삭하게 외우고 있었죠. 그날 과자를 훔친 형제는 분명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과자를 그냥 가져가면 안 되지. 그건 나쁜 행동이야. 알고 있지? 저는 형제를 가로막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제 말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이건 도둑질이에요. 경찰 아저씨가 잡아가요. 둘째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이 옷 속에 숨겼던 과자를 꺼내서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마주했습니다. 그제야 아이들의 행색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멀리서 봤을 때는 몰랐는데 둘 다 옷이 많이 낡아 있더군요. 신발도 여기저기 해져 있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계시니? 여기 오실 수 있어? 형제의 누추한 행색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냥 돌려보낼까 하다가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물론 과자 하나로 형제를 처벌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적어도 부모님께는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야 아이들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되도록 부드럽게 물었는데 그 사이 아무 말도 않던 첫째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많이 엄한 건가? 내가 괜한 말을 했나? 복잡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아이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번 달에 돌아가셨어요. 첫째는 그렇게만 말하고는 입을 꼭 다물었어요. 둘째는 형이 울자 덩달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첫째가 얼른 눈물을 훔치고는 둘째 눈가를 닦아주더군요. 울지 마. 울면 다른 애들이 우습게 봐.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에 잠시 고민하다가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고 아이들을 돌려보냈습니다. 형제는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하고는 그대로 가게를 나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지금은 어디서 누구랑 살고 있는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군요. 설마 이 상황을 모면하자고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싶었지만 찝찝한 마음을 떨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결국 가게 문을 닫고 형제를 따라 나섰습니다. 다행히 주말 오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아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마침 아내도 가게 나올 준비를 다 마쳤다고 해서 안심하고 형제를 따라 나설 수 있었죠. 가게 문을 잠그고 나오니 저 멀리 형제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형제를 뒤따라갔습니다. 형제는 꽤 먼 거리를 걸어온 듯 한참을 타박타박 걸어갔어요. 그렇게 20분 넘게 걸어서 도착한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형제는 주택의 측면에 딸린 작은 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뜻 보면 창고문 같았죠. 잠시 후 제가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잔뜩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는 사이 쪽문이 열리고 할머니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할머니의 등 뒤로 펼쳐진 광경을 보고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문 너머로 펼쳐진 공간은 집이라기보다는 창고 같았어요. 사방에 곰팡이가 핀 가운데 작은 방 한 칸에 온갖 살림살이가 놓여 있었죠. 이렇게 좁고 열악한 곳에서 두 아이가 산다니 두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누구시죠? 그 사이 할머니가 조심스레 물어왔어요. 저는 얼른 대답했습니다. 이 근처에 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사장입니다. 그래요? 마트에서 뭐 시킨 게 없는데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제 목소리에 문밖 손님의 정체를 확인한 첫째와 둘째가 화들짝 놀라서 할머니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왜? 너네 아는 분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들어오세요. 아무래도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쭙자 할머니가 흔쾌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뒤를 따라 지하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은 단칸방은 공기부터가 탁하고 습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될 정도였죠. 저는 할머니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최대한 담담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이 형제는 할머니에게 혼날까봐 뒤쪽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제 얘기에 충격을 받으신 건지 몇 번이나 진짜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아이고, 저 어린 것들이 오죽 배가 고프면 그랬을까. 다 제 탓입니다. 제가 부덕하고 제가 모자란 탓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아이들을 벌하거나 탓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가족 중 한 분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혹시 아이들 부모님은 안 계시는 걸까요? 제가 조심스레 여쭙자 할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러더니 애써 감정을 가라앉히며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으셨어요. 애들 엄마는 몇 년 전에 병으로 죽고 애들 아빠도 한 달 전에 사고로 떠났어요. 아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게 다 내 탓 같아서 저 어린 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첫째 아이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아이들 엄마는 몇 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애들 아빠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지방으로 내려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거주하던 주택에 불이 나면서 목숨을 잃었다고 했어요. 실은 오늘이 막내 생일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애들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였네요. 자기 동생이 짠해서 첫째가 그런 일을 벌인 모양입니다. 사장님께는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아침에 벌어진 일이 이해가 됐어요. 첫째가 왜 둘째에게 먹고 싶은 과자를 고르라고 했는지도요. 형제의 사연을 들으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냥 남일 같지 않았어요. 보육원에서 보낸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쭈뼛거리며 서 있는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저씨가 여태 이름도 못 물어봤네. 이름이 뭐니? 저는 박선우고 얘는 박선진이에요. 첫째가 답했습니다. 둘째는 형의 손을 꼭 잡고 형 뒤에 서 있었어요. 그래, 오늘이 선진이 생일이구나. 선진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제 물음에 둘째가 머뭇거리며 제 형의 눈치를 살폈어요. 첫째도 갑작스런 제 질문에 눈동자만 굴리고 있었습니다. 저 고기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랑 갈비 먹으러 갈래? 진짜요? 제 말에 둘째가 반색하며 좋아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어르신도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좀 이르기는 하지만 같이 가서 점심 드시죠. 네? 아이고, 아니에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밥까지 얻어먹겠어요? 이웃끼리 밥 한 끼 서로 사줄 수도 있는 거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함께 가시죠. 제 거듭대는 권유와 둘째의 반짝이는 눈빛에 할머니도 마지못해 옷을 챙겨 입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제와 할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고깃집으로 향했어요. 형제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정신없이 밥을 먹었어요. 체할까봐 걱정될 정도였죠.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음료수도 시켜줄까? 음료수도 먹어도 돼요? 그럼 다른 것도 더 먹어도 돼. 그러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형제에게 밥 한 끼 먹이고 케이크까지 사준 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가게로 들어서니 아내가 둥그레진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잠깐 자리를 비운다더니 반나절 만에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돌아오니 놀랄만 했죠. 저는 아내에게 오전에 있었던 일을 털어놨습니다. 아내 역시 형제의 사연을 듣고는 무척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을 주면 어떨까 해. 어떤 식으로? 그냥 밥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해서 다달이 쌀이랑 음식을 좀 챙겨주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조심스레 아내의 눈치를 살폈어요. 가게를 내면서 받은 대출금은 다 갚았지만 얼마 전 집을 사면서 갚아야 할 빚이 또 생겼거든요. 게다가 아이가 클수록 돈이 더 많이 든다면서 여전히 알뜰살뜰 아껴 쓰는 아내였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아내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저는 다음 날 쌀과 음식을 챙겨서 형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것저것 챙겼는데 충분한지 모르겠네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아내는 그 사이 직접 만들어 온 반찬을 할머니께 건네드렸습니다. 애들 먹으라고 좀 해왔는데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아내가 해온 반찬을 보고 둘째가 반색했습니다. 우와, 멸치볶음이다. 나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 멸치 좋아하는 거 보니까 엄청 튼튼하고 힘세겠는데? 아줌마가 앞으로 자주 만들어줄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두 아이는 아내가 해온 반찬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저와 아내는 챙겨온 쌀과 음식을 집안 곳곳에 정리하는 일까지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형제는 그런 저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 후로도 저희는 다달이 할머니 집에 쌀과 음식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중간중간 할머니 댁에 들러서 떨어진 반찬을 채워두고 부족한 생필품을 체크해서 갖다 놓기도 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우야, 선진아, 이번 주말에 아줌마랑 같이 동물원 갈래? 아줌마랑 아줌마 딸이랑 둘이 갈 건데 선우랑 선진이가 든든한 보디가드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우리 형 태권도 짱 잘해요. 나도 발차기 잘하고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아내는 행여 형제의 자존심이 다칠까봐 한마디도 신중히 했어요. 데려가 준다고 말하지 않고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주말 나들이에 형제를 데려가고는 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마트를 봐야 하니 그럴 때는 제가 마트를 지켰죠. 낯을 가리는 딸아이가 두 아이와 잘 어울릴까 걱정했는데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 안심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소윤이가 낯을 가려서 걱정했거든. 근데 애들이라 그런가? 금방 어울려서 잘 놀더라고. 소윤이는 갑자기 오빠의 동생까지 생겨서 너무 좋대. 혼자 놀면 심심한데 셋이 놀면 뭐든 재밌다고. 당신은 갑자기 애들 셋 보려면 힘들지 않아? 전혀. 선우가 엄청 어른스럽더라고. 내가 애 셋 보는 게 아니라 선우가 애 둘 보는 걸 돕는 느낌이라서 오히려 편해.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안심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형제와 할머니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잡지에 싣고 싶다는 제안이었죠. 아내 친구 남편이 잡지사 기자인데 우연히 이 얘기를 듣고 미담 형식으로 기사를 쓰고 싶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이게 기사로까지 쓸 일일까요?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벌써 3년째 선행을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요새 세상이 워낙 각박하잖아요. 흉흉한 기사들 뿐이고. 저부터도 이런 미담 기사가 절실합니다. 고심하던 저는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실리면 형제에게 후원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말 때문이었죠. 막상 당일이 되니 방송 출연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나 떨리던지요. 잔뜩 긴장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뒤로 보육원에서 자라셨다고요? 네, 저 역시 어렵게 자라서인지 두 아이의 상황이 멀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괜찮으시다면 어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기사에 실어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마트를 배경으로 사진까지 찍었어요. 얼마 후 잡지사에서 해당 인터뷰가 실린 잡지를 몇 권 보내줬습니다. 아내는 제 기사를 스크랩해서 마트 한편에 붙여두었어요. 딸아이 역시 아빠가 잡지에 나온 게 신기한지 학교에 가서 자랑하기 바빴죠. 물론 당사자인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기 힘들었습니다. 우와, 사장님 전국구 유명인사 되셨네요. 사진도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쥐구멍이 있으면 딱 숨고 싶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기사를 보고는 아는 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소식은 따로 있었어요. 기사의 여파인지 주민센터에서 형제와 할머니를 취약계층으로 판단하고 이런저런 지원을 해주겠다고 연락을 해온 겁니다. 저희 마트를 통해 이웃들의 소소한 후원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뒤에 일어났어요. 저에게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죠. 네, 전화 받았습니다. 저 잡지 기사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형제를 후원한다는 마트 사장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곧 믿지 못할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실은 제가 어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놀이공원에서요. 사장님이 말씀하신 정황이 제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과 비슷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연락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을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한편으로는 반쯤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설마 이런 식으로 연락을 받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를 잃어버린 연도나 정황에 대해 조심스레 여쭤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모든 게 제 기억과 일치했어요. 상대방 역시 저와의 답변이 일치할 때마다 낮게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뵐 수 있을까요? 제가 두 분 계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잡고 하루하루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두 분은 지방에 거주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른 아침부터 차를 끌고
약속된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적한 카페 한편에 자리를 잡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드디어 문이 열리고 노부인이 들어선 순간 저도 모르게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노부인 역시 저를 보고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어요. 저는 조심스레 노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 맞으시죠? 네, 맞아요. 노부인은 제게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저는 노부인을 안쪽 자리로 모셨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게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사이라고 해도 서로를 곧바로 알아볼 수는 없었죠. 실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충격을 받아서인지 두 분의 성함은 물론 제 이름조차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잃어버린 아이 이름은 윤성이에요. 이윤성. 노부인은 희망을 담아 잃어버린 아이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벼락같이 옛 기억이 떠오르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죠. 제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노부인의 얼굴에도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레 이렇게 물어왔어요. 혹시 허벅지에 상처가 있지 않나요? 아이가 어릴 때 밥상에 있던 국이 쏟아지면서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 어린 것을 업고 야밤에 문연 병원 찾는다고 이리저리 헤맸는데 결국 날이 밝아서야 병원 치료를 받았어요. 당시에는 흉터가 남았었는데 지금은 다 물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밥상에 있던 국이 쏟아지고 그 뜨거운 느낌에 엉엉 울고 당황한 아버지의 등에 엎여 이곳저곳을 헤매던 기억이요. 우는 저를 연신 달래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던 어머니의 모습까지 떠오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잔뜩 목이 메어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있어요, 흉터. 아직 남아있어요. 그리고 생각나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우셨는지, 얼마나 많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는지도요. 제 말에 노부인도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설마 그럼 네가... 네, 제가 바로 그 아이인 것 같습니다. 제 말에 탁자 위에 올려진 노부인의 손이 바르르 떨렸어요. 어머니나 저나 이 순간을 그토록 기다려왔을 텐데 막상 서로를 마주하니 감정이 벅차올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위로 가만히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러더니 겨우 입을 여셨어요. 미안하다. 좀 더 빨리 너를 찾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늦어서 미안해. 어머니의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진 듯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저는 연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며 말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가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미안해. 그때 너를 그렇게 혼자 두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너무 미안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펑펑 우시는데 그간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짐작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마주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고 서로에게 거듭 사과하면서 말이죠.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감정을 가라앉힌 후 서로의 근황을 간단하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혹시 돌아가신 건 아니죠? 아니야, 집에 계셔. 몇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져서 나 혼자 나왔어.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했어요. 다행히 위급한 상황은 넘겼지만 그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주로 집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집이 가까운 곳에 있다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두 분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를 잃어버리고 나서 나나 네 아빠나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 몇 년을 미친 사람처럼 지냈으니까. 그날 놀이공원에서 저를 잃어버린 후 두 분은 폐장 시간까지 공원 안을 헤집고 다녔다고 해요. 직원에게 사정사정하여 폐장하고 나서도 공원 안을 뒤졌다고 합니다. 그때 놀이공원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이미 공원을 빠져나간 후였죠. 이후 두 분은 생업도 포기하고 저를 찾아 전국을 헤맸다고 합니다. 가끔 저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아이를 보았다는 연락에 쫓아갔다가 허탕을 치는 일도 다반사였다고 해요. 그 사이 어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결국 저를 찾는 일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네 아버지가 걱정이지. 부모님의 집은 낡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가구나 가전이 별로 없어서 집안이 썰렁했어요. 소파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함께 들어서는 저를 보자마자 불편한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윤성이니? 떨리는 목소리로 희망을 담아 묻는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저 윤성이에요. 세상에. 이런 날이 정말 오는구나. 내가 널 다시 보게 될 줄이야. 아버지는 감격에 겨워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두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아와서 죄송해요, 아버지. 아니다. 그간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험한 세상 혼자 살아내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아버지는 제 등을 다독이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에 다시금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마주 앉아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어요. 그간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자세히 말씀드렸죠.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다는 말에 두 분 모두 깜짝 놀라셨어요. 기사를 보고 결혼했다는 건 알았는데 아이도 있었니? 그럼요. 보세요. 벌써 이만큼 컸는걸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딸아이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두 분 다 난생 처음 보는 손녀의 사진에 연신 감탄하셨어요. 아유, 어쩌면 너 어릴 때랑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너도 어릴 때 이랬어. 눈이 동그랗게 큰데 살짝 처져서 어딜 가든 귀엽다는 소리를 들었단다. 그렇게 함께 아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30년 넘게 떨어져 있던 세월이 무색하게 부모님과 제 사이에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한참 지나 있더군요. 저는 조만간 아내와 함께 내려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두 분이 저희 부모님이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두 분의 머리카락도 받아왔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두 분 역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며칠 뒤 제 예상대로 친자가 맞다는 검사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저는 결과지를 들고 가족과 함께 다시 부모님 댁으로 내려갔어요. 아이는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를 만났다는 사실에 무척 기뻐했어요. 아내 역시 시부모님을 처음 뵌다는 사실에 긴장하면서도 설레어했죠. 부모님은 저희가 내려온다는 소식에 이런저런 음식을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더니 설마 그 기사 덕분에 두 분을 찾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도 이 모든 게 여전히 꿈만 같구나. 어허이, 그런 소리 하지 마. 행여 이게 꿈이면 난 영영 깨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족들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그 아이들 사진 좀 볼 수 있니? 네가 후원한다는 아이들. 덕분에 우리 아들을 만났으니 나도 뭐라도 해주고 싶구나. 선우랑 선진이요. 잠시만요. 저는 두 아이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사진을 본 두 분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두 분은 아이 사진을 보면서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그러세요? 아는 애들이에요?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혹시 더 어릴 때 사진도 있니? 더 어릴 때 사진이요? 잠시만요. 저는 사진첩을 뒤져서 형제 어릴 때 사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본 부모님이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 아이들 혹시 성이 박씨니? 네, 맞아요. 박선우, 박선진. 애들 아빠는 지금 뭐하고 있니? 그게 3년 전에 화재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두 분의 입에서 외마디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있나? 갑작스런 두 분의 반응에 저는 물론 아내도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어요. 곧이어 두 분의 입에서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얘들 아빠가 없었다면 우린 너를 만나지 못했을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얘들 아빠가 우리를 살렸어. 곧이어 부모님이 들려준 이야기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형제 아빠가 살던 빌라에 저희 부모님도 살고 있었다고 해요. 즉 이웃사촌이었던 거죠.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서로 인사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젊은 총각이 혼자 사는 게 영 마음이 쓰이더구나. 딱 네 또래라서 잃어버린 네 생각도 났고. 그래서 몇 번 반찬을 챙겨줬는데 그걸 계기로 친해졌지 뭐니. 그러다 총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아이들 사진도 봤다고 합니다. 형제의 아빠는 핸드폰 배경화면에 아이들 사진을 깔아두고 수시로 봤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 역시 두 아이의 얼굴을 알고 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화마가 빌라를 덮쳤다고 해요. 우리 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다. 그때는 이미 집안이 연기로 가득 차 있었지. 겨우 나가서 문을 열었더니 박 씨가 들어오더구나. 빌라에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가야 한다고. 근데 보다시피 이 양반이 몸이 불편하니 나부터 내보내고 이 양반도 마저 구한다고 빌라로 들어갔지. 그렇게 형제 아빠는 저희 부모님을 구출하고 다른 사람을 더 구하겠다며 빌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사이 소방관들이 도착했고 뒤늦게 형제 아빠를 구출해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산소 부족과 유독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박 씨가 그렇게 떠나고 빌라에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른다. 박 씨가 아니었으면 나나 네 아빠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었어요. 아내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얼떨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두 분은 할머니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화재로 빌라가 전소되면서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했다고 하셨어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형제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그게 정말이냐며 거듭 되물으셨습니다. 화마가 우리 아들을 허망하게 데려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희가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섭네요. 이렇게도 이어지다니. 괜찮으시다면 아드님 계신 곳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주말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러자 할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같이 가요. 마침 그날이 우리 아들 기일이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 가족과 할머니 가족은 납골당 앞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할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셨어요. 여태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저야말로 그간 아드님께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이어졌는지 참 보고도 믿기지 않네요. 고마운 인연이죠. 서로에게 은인이 됐으니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와 할머니는 손을 맞잡고 그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인연의 시작점에 형제 아빠가 있었던 거니까요. 그때 형제 아빠가 저희 부모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부모님을 영영 뵙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 역시 감사한 마음에 납골당 앞에서 예를 다해 인사하게 됐습니다. 아저씨, 근데 왜 우리 아빠 납골당에 다 같이 온 거예요? 그 사이 아빠 기일에 저희 가족까지 우르르 납골당에 온 게 이상했는지 둘째가 물었습니다. 선진이 아빠가 아저씨 부모님을 구했거든. 아빠의 말로 진짜 영웅이야.
두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구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다 같이 감사 인사를 드리러 온 거야. 제 말에 형제가 새삼스러운 표정으로 납골당 앞에 있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에는 30 초중반의 남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이런 인연조차 이어지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감사한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 후 저는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어요. 기왕이면 가까운 곳에 모시고 이제라도 자주 왕래를 하고 싶었거든요. 다행히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나 실은 예쁨 받는 며느리 되는 게 꿈이었거든. 이제라도 그 로망 제대로 실현해야지. 아내는 자신의 말을 증명하듯 부모님을 서울로 모신 후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뵀습니다. 딸아이 역시 뒤늦게 만난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잘 따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뇌출혈 이후 마비가 찾아왔는데 이제라도 상태를 낫게 할 방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으면 전처럼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변화는 또 하나 있었어요. 언니, 이것 좀 드세요.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해왔어. 부모님은 생명의 은인에게 꼭 살해를 하고 싶으시다면서 할머니와 형제가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목돈을 보태주셨어요. 덕분에 부모님 집 가까운 곳에 할머니와 형제의 집을 번듯하게 새로 장만할 수 있었죠. 그 후 어머니와 할머니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고 어느새 친자매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우리 먹을 거 만들면서 같이 했어요. 선우랑 선진이는요? 안에서 공부하고 있어. 소윤이도 와 있고. 그래요? 애들 간식 좀 챙겨줘야겠네. 형제도 그 사이 무럭무럭 자라서 첫째는 벌써 고등학교에 들어갔답니다. 타고난 머리가 있어서인지 학원에 다니지 않고도 그 어렵다는 외고에 척하니 붙었어요. 우리 선우 장하다. 엄마 아빠가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뭘요? 아저씨가 도와주신 덕분이죠. 외고 합격 소식을 듣게 된 날, 형제와 할머니를 모시고 고깃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형제가 제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날, 굶주린 형제를 데리고 와서 고기를 사 먹인 바로 그 집이었죠. 초등학생이던 두 형제가 어느덧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자란 걸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고깃집에 왔을 때는 형제와 할머니 저 이렇게 넷뿐이었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아내와 딸아이는 물론 저희 부모님도 함께였거든요. 선우는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좋은 거야?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요. 아내의 물음에 첫째가 답하면서 할머니의 손을 잡는데 언제 이렇게 컸나 새삼 대견하더군요. 아무리 봐도 오빠는 그냥 타고난 천재 같아. 영어도 잘해, 수학도 잘해. 못하는 게 없다니까. 소윤이 너도 연습하면 다 잘할 수 있어. 딸아이의 말에 첫째가 대꾸하자 묵묵히 밥을 먹던 둘째가 끼어들었어요. 아닌데, 나는 아무리 연습해도 안 되던데. 그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신 선진이는 축구를 잘하잖아. 첫째가 공부에 탁월한 재능이 있다면 둘째는 운동을 잘했어요. 그래서 최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빠, 그럼 나는?
우리 소윤이는 잔머리가 좋지. 뭐? 아빠 너무해. 딸아이와 제가 주고받는 농담에 식사 시간은 더욱 화기애애해졌습니다. 외동딸인 딸아이가 외롭게 자랄까봐 걱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새아이가 서로 의지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형제가 커서 자리를 잡을 때까지 대부 대모 노릇을 하기로 했어요. 두 아이가 각자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줄 생각입니다. 정리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팍팍한 세상에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듣는 분들의 마음을 따스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